오늘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예배학이거든요. 예배학이고, 뭐 예배 역사, 신학 이런 거를 주로 강의하고 또 예배와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의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됐냐. 저는 사실은 지난번 이제 코비드 때 그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 강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문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년 전에만 해도 온라인에서의 경험, 온라인에서의 성찬이 실제적인 성찬의 경험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기 시작했고 또 온라인 성찬을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주제를 많이 했는데 2년 사이에 또 시간이 많이 변해서 다시 또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인간학의 문제, 신학적 인간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강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들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에 좀 한두 개 정도 질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6년이죠. 이세돌과 알파고 구글의 이제 인공지능이었던 알파고와의 대결이 있어서 이게 유일하게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에 유일하게 한 번 이긴 사람이 이세돌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바둑 기사도 인공지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죠. 알파고가 승리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둑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상대로 연습을 했고 이후에 이세돌이 은퇴를 했죠. 바로 이 직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두었던 바둑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 이 바둑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세상을 보는 눈, 이 한 수를 두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뭐예요? 끊임없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잠재된 패턴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 자리에 났을 때 80 몇 프로고 저 자리에 났을 때는 70 몇 프로고 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확률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두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바둑이 두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은퇴를 바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인공지능의 발전에 맞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자로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혈액 속 단백질에 대한 파킨슨병을 예측하기 시작했죠. 이게 알파폴드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제 회사죠. 구글에서 알파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고 이것은 의료계에 있어서 이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이 단백질 구조의 모양을 발견했는데 폴드는 접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그 DNA 모양이 끊임없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폴드가 되는데 그거의 구조를 발견해낸 플랫폼이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걸 통해서 파킨슨병을 예측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분야,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ANI라고 부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공지능이죠. 그 중간에 N이 들어갑니다. Narrow. 그래서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체스를 잘 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의학 분야에 탁월한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인공지능. 이런 학습을 통해서 한 분야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이런 약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 인공지능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중간에 제너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 제너럴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NI 중에 약 인공지능 중에 예측기능 발전이 되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렉션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연역적인 어떤 모습의 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 구별을 못하거든요, 인공지능이. 그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강아지와 강아지 닮은 쿠키의 모습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영상이나 이 어떤 그 비주얼만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GPU를 많이 갖추고 나서 GPU 한 대가 수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지금 GPU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몇 년 사이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엔비디아는 우리 이제 퍼스널 개인용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그래픽 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AMD나 뭐 HDL이나 뭐 이런 GPU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요거 한 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요새 나오는 이제 대기업들이 있죠.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구글이나 애플이나 또 오픈 AI나 이런 인공지능 회사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메타도 말했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은 이 GPU를 수백만 장을 사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조에 달하는 액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인공지능 얘기하면 자꾸 옆으로 제가 세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산업 체계는요, 모든 시스템이 인공지능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재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따라잡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기업의 이제 순위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휴머나이드 로봇, 휴머나이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로봇이죠. 이것의 기술은 거의 미국과 중국이 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죠. 사실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이 뭐였냐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또는 엔지니어링.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큰 연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애들에게 그걸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최근에 1, 2년 사이에 구글이나 이런 애플이나 이런 데에서 거의 10,000명 단위로 레이업을 했어요. 감축을 했습니다. 잘랐어요. 이 엔지니어들 다 잘랐습니다. 왜? 더 이상 그들의 컴퓨터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컴퓨터 언어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런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를 충분히 컴퓨터가 알아듣고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퍼플렉시티라든가 요새 나오는 그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발자들이 레이어를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사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인공지능의 굉장히 탁월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 할리우드에서 이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분들이 누구냐면 작가들 또는 조연들 또는 이런 단역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고 있냐면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가상의 대략의 스토리를 주고 이걸 가지고 몇 페이지짜리 대본을 만들어줘 하면 챗GPT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바로 만들어줍니다. 5분도 안 걸려요. 몇 분 안에 대본을 훨씬 더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들 단막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터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배우들 중에 주연 배우는 좀 어렵지만 단역 배우들은 그 사람들의 이미지나 비주얼들을 다 캡처해놓고 그것을 대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영화에 나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다 인공지능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를 잃어버린 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인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놀아야 된다. 뭐 이렇게 몰아가서 놀 거면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켜놓고 우리는 인간은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AI와 함께 성장하는 직업들도 있어요. 데이터 과학자가 있고 AI 윤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로봇 공학자, AI 교육가. 이게 참 시대가 빨리 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많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거의 혁명이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렇죠?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나 뭐 많은 장비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뭐 방지 기계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생산한다든지 하는 기계가 대체하는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혁명은 뭐예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거예요. 근육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몸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지능을 대체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지능을 통해서 브레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의학, 뭐 교육, 과학 카이스트 교수들 요새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이 요새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절망감에 쌓여가지고 이 친구들이 더 이상 자기가 했던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인문학은 다 죽었다. 인문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서 대학의 전공도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 뭐 문학 이쪽은 거의 이제 지망자가 없어가지고 다 통합해서 일반 교양학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의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신학의 시대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엔지니어의 시대를 넘어선 다음 세대는 다시 한번 인간의 가치와 또 윤리와 이게 옳은 방향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게 뭘까 도대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라고 신학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고민은 신학교 아주 초년생일 때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철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했는데 철학적 인간학을 할 때,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대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실은 되게 초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이 나오느냐가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든 인간조차도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 같은데 혹시 틀 수 있나요? 네, 이거 잠깐만 볼까요? 혹시 이거 제가 틀 수 있는 건가요? 이 규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책을 많이 읽고 교과서를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사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것을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GPU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데이터와 연산 처리 능력, 이 GPU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늘어나면서 이게 비례적으로 상승 곡선에 올라가는데 이게 규모의 법칙이 뭐냐면 어느 순간 얘가 갑자기 지능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도약하는 순간이다. 갑자기 뛰어나게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데 조금 이따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챗GPT 3.0이 나왔을 때 흥분해가지고 챗GPT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챗GPT를 한번 살짝 써보고 되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열광하는지 이해를 못했죠. 그냥 대학생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의 지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연구 능력이나 리서치 능력은 사실 대학교 2학년 학생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챗GPT 4가 나온 다음에 특히 이제 옴니라고 하죠. 챗GPT 옴니라고 하는 이제 유료 버전을 한번 써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대학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만 알 수 있는 또는 그 전문가조차도 모르는 데이터를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야 이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제 조금씩 경험을 해보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챗GPT 5.0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거의 그 분야의 탑 스칼라 정도의 하나의 지능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다.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기술적으로 급상승하는 거예요. 지능이. 이걸 싱귤라리티라고 하고 레이 커즈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한 거죠. 사람이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기계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왜 똑똑해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단지 데이터를 주고 얘는 24시간 학습을 했을 뿐이에요. 물론 전기료도 많이 들고 이 GPU를 시키기 위한 물이나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만 갑자기 더 뛰어난 존재가 나온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우수한 지능을 주셨고 그 지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꾸게 하고 돌보게 하고 창조적인 삶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든 창조물 중에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영화에서 나올 법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FX 영화에 나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FX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영화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조니 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외과 의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탁월한 천재적인 의사였는데 이 사람의 브레인을 죽으니까 죽은 이후에 어디다가 이식을 하냐면 컴퓨터에다가 이식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와 인간의 브레인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게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AI의 세 단계예요. ANI가 있고 AGI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체스나 바둑 같은 걸 잘 두는 어떤 의료의 어떤 단백질 구조 자체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특화된 인공지능 ANI라고 하고요. 이 ANI가 그러니까 인간처럼 사람처럼 노래도 좀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뭐랄까요? 그 하워드 가드너가 얘기한 여러 가지 지능 중에 음악적인 지능, 언어적인 지능, 신체적인 지능, 대인관계적 지능, 심지어 우리 인간의 영성도 인터퍼스널한 자기 내적인 것을 성찰할 수 있는 지능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지능을 골고루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골고루 갖고 있는 것을 AGI라고 얘기합니다.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분야에, 각 분야에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존재가 되는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2005년 안에 수년 안에 이런 AGI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학자들은 거의 한 10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AGI가 나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임박한 미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신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지능이 있는 그런 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원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질문을 채집했다고 계속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것까지 읽어봤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야의 글을 아직 안 읽어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 뭐냐면 HTML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인터넷에 올라온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읽어냈습니다. 이게 2025년이 되면 더 이상 읽을 자료가 없어요. 5조 개의 문서를 읽었다,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5조 개의 문서, 인터넷 문서를. 이건 분야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야의 공부를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술적인, 이제 이건 좀 논외의 이야기인데, 학술적인 문서들은요, PDF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쪽은. 대부분의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의 어떤 학술적인 논문들은 PDF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아직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 논문들을 한 수십 개를 동시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걸 정리해줘요. 야, 이거 한 20개 정도 논문을 넣어놓고서 내가 이러한 주제로 논문을 쓸 텐데 목차를 한번 잡아주면 금방 바꿔가지고 목차를 잡아내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을 각 줄을 정리를 해줘.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을 정리해줘. 이거는 거의 1분 안에 다 해줘요. 지금처럼 논문 쓰기 쉬운 편한 시대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학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빨라졌어요. 어쨌든 AS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거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AGI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AGI가 몸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과 같은 의식과 몸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AGI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시각적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식을 지닌 AGI, 이것은 사실은 이 철학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과학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론입니다. 계산주의, 환원적 물리주의, 비환원적 물리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도 도대체 기계가, 도대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 입력되고 출력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론화시킨 이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주의는 마치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굉장히 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원적 물리주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상황,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산주의와 환원적 물리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공산주의 사상이 나올 때, 칼 막스나 포에르바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본론 같은 데에서, 인간은 아무리 너희들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해도, 경제적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 뭐 이 종속 이론을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본의 구조 안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속 이론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리적, 환원적 물리주의나 계산주의도 인간의 의식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고 창조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어떤가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의식은 물질적 기반을만 갖고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퀄리아가 그 붉은색이라고 하는 어떤 색깔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달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연관되어서 붉은색이 어떤 피를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공산주의를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 먹었던 과일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이해, 전 경험에 따라서 이 경험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퀄리아라고 해요. 퀄리티죠. 어떤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영상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나요? 안 되네. 컴퓨터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예, 영상은 한 9분 30초 정도 틀어줄 수 있어요. 이분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되시면 9분 30초 정도에 잠깐만 틀어주시면. 유튜브로도 연동이 되는 유튜브. 그 안에 유튜브에 바로 연동이 되는 게 아닌 거고요. 아 돼요? 아 나오네. 네, 광고 끝난 다음에 요즘인데 건너뛰기 뭐죠? 다행이다. 이상한 거 안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좀 이따 건너뛰기 뭐죠? 바로 뭐 삽입된 영상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요. 9분 30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설렙니다. 이것은 버금비를 이곳은 정말 놀라운 장소이고 오랜 시간 동안 당신과 이야기를 9분 나눠주고 30초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다양한 예, 뒤로 좀. 문제에 대한 아직 뜨질 않아요. 네, 당신이 했던 말이 저는 예,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강연가이기도 하고, 현대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은 이렇게 대담하는 이런 그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자기가 왜 기독교에 귀의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참여적인 어떤 그런 철학자로서 그런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혹시 조던 피터슨이라고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자막 처리된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영상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게 유튜브로 그냥 보신 거라서 예. 건너뛰기가 좀 어렵네요. 아 그래요? 약간 건너뛸까요? 네. 예, 건너뛰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 이제 대화를 제가 요약을 할게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인물인 건 아시죠?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차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산업을 그 차를 만든 사람과 다릅니다. 이분은 차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공지능에 바퀴가 달렸다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배터리가 있고 바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전 세계에 차가 1억 대가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완전히 교통사고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차가 자율주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팔리는 추세로 본다면 20년, 최소한 20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자동차 사고예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걸 없애겠다라고 전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그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거 인공 자율주행에 의해서 이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조던 피터슨이 물어봐요. 당신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슈퍼 인텔리전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지능이다. 거의 신적인 존재가 나오는 것을 자기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수년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제가 의식을 지닐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냐면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면서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이 컴퓨터로 대화를 하면서 이 마주하고 있는 게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통과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이상 통과가 되면 인간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죠. 이게 튜링 테스트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수준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랑 대화하는데 내가 사람하고 채팅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할 수 있고 감정, 소리,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장을 만들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잖아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인데 그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의식 그리고 판단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이 실제로 인공지능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보다 더 탁월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술의 지금 상태. 두 번째는 몸을 지닐 수 있느냐?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셨죠? AGI가 신체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인간은 눈을 가지고 있죠?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 오감각, 5가지 감각이 계속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기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이 훨씬 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간보다 훨씬 더 잘 보고 멀리 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듣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촉각, 피부를 통해서 계속 이 인바디된 AI, 이 신체화된 AI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근육과 비슷한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고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가 복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자가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는 잠을 안 자도 돼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배터리가 나가면 스스로 가서 충전을 합니다. 충전하고 와서 또 일을 합니다. 24시간 일을 해도 지치지가 않아요. 데모도 안 해요. 컴플레인도 없어요. 화도 안 내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두려운 면이 있죠. 그렇죠? 그걸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초고 해상도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촉각 센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의 발전이 지금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경과 뇌신경하고 인터페이스죠. 컴퓨터와 연결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럼 BCI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사 이름이 뉴럴링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럼 사람의 그 디스크가 손상이 돼가지고 척추가 손상이 돼서 전신 불구가 된 분의 뇌를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전극을 연결시켜요. BCI라고 해요. 브레인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되고 움직이면 커서가 움직이고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기술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상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뇌하고 기계하고 직접 연결되면서 양방향으로 정보가 교환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와 기계와 인간의 브레인과 이 뇌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무한히 인간의 브레인의 역할이 확장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기억이 안 돼요. 사람 이름도 떠오르지 않고 명사도 떠오르지 않아요. 저장 창고에 잘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딱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가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스토리지가 있고 또 GPU가 있고 CPU가 있으면 뭐가 돼요? 얘가 생각해주고 얘가 가지고 오고 그 역할을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활용할 거냐? 사람에서 이런 인공지능 어디다 활용할 거냐? 심해 탐사, 화성 탐사, 우주정 이런 건 거대한 프로젝트고요. 실제로는 일상적인 경우에서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중국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하고 제일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듭니다. 그래서 훨씬 일반 사람들이 구매 가능한 한 2,000불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2만 불이네, 미안합니다. 15,000불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로 구매 가능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뭐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생활형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조만간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그래서 다시 인간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고민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인간은 무엇이고 본성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신학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은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뭘까? 연구를 해보면요. 근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신의 형상은 뭐다? 인간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식. 이 타 존재에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 생각을 많이 한다.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구약에서 소피아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뭐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윤리적이다. 더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이러한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현대 신학으로 넘어오면서 몰트만이나 이런 그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월터 브루그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신학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인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인간이 지능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너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 신의 형상이 없냐? 뭐가 하나 부족하면 신의 형상이 없는 건 결핍되어 있으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관계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 신학에 와가지고 변화된 점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제가 그린 건데 AI 휴머노이드와 종교적 실천 이런 앞으로의 교회와 관련해서 그런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젊은 목사님들 아마 챗GPT를 통해서 설교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너무 베끼지는 마라. 네. 너무 그대로 설교하지는 마라. 굉장히 은혜로워요. 설교가 잘 씁니다. 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탁월하게 기도문도 써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하고 갑자기 애벌레를 맺는다고 아침부터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저보고 영어로 기도를 하래요. 제가 미국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영어로 기도하니까 당황했어요. 그 순간 저는 챗GPT를 켰죠. 야, 빨리 영어로 기도문 하나 쳐주고. 그래 놓고서 그 기도문 안에 살짝 MOE와 관련된 얘기를 넣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 이제 이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주석 같은 거, 설교 준비 같은 거, 목회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성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성도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조언을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쫙 정리해서 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관계적인 이야기를 다 풀어줍니다. 챗GPT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피겨 1, 2 그러니까 오픈AI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앞에 그 로봇 앞에 쓰레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가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먹을 걸 하나 줄래? 그랬더니 얘가 뭘 줘요? 사과를 집어주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 다양한 물건이 있는데 이걸 시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사과를 집어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그 피규어라고 하는 인공지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챗GPT입니다. 그 소프트웨어로 챗GPT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인공지능이 지금의 학습의 방법은 뭐냐면 무한히 확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공부하고 인간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막 쌓였어요.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과연 종교인이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 일기장에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을 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작가예요. 기독교 작가입니다. 탁월한 영성가고요. 나에게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적지 않겠다 라고 쓴 거예요. 일기장에. 왜? 오늘은 사순절이니까. 저는 사실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사순절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지 않겠다라고 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비움, 자기 비움이다. 케노시스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맞추신 거잖아요. 이 생각이, 이 영성이잖아요. 만약에 이것까지 학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심지어 어느 순간이 되면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나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의학 분야에서는 사람인 의사보다는 인공지능인 이 특화된 인공지능에게, 의학에 특화된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언제나 가용 가능하잖아요. 내가 대화 가능하고 질문할 수 있고 대답받을 수 있고 나를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는 한 5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끝.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뭐 찾아봐요? 네이버 찾아보죠. 구글 찾아보죠. 뭐 먹으면 안 돼, 뭘 해야 하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기도원 가서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인공지능을 찾을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갈급할 때, 성도들이 갈급할 때 목회자를 찾기 전에 이런 인공지능 스피리추얼 리더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대가 상담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가 또 돌아온다. 기도, 예배를. 저 사진을 제가 챗GPT에 넣고서 한국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로 10초 만에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바꿨어요. 이 정도 기술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요. 예. 이미지 바꾸는 거는 굉장히 식은죽 먹기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과 그렇게 관련이 없다, 아직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기, 예? 인공지능 청소기죠. 밥솥, 인공지능 밥솥이죠.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이러한 역할들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어느 순간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이 로봇을 교인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새신자로 환영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환대해야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임박한 기술의 발전의 시대에 사실 굉장히 기술이 사실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게 그동안은 예술이나 철학이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들이 그동안 20세기까지는 예술을 아니면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었어요. 그걸 따라가는 거죠, 종교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기술이 그것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철학이 하고 신학이 하고 목회자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과 죄와 폭력성과 이런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인간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신학적으로 시민을 유스투스 페카토잖아요. 의인이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에 따라서 사실은 인공지능도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고 설상무리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지능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 쉽게 자가제조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어떤 규율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지금 초기의 관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픈 AI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CEO, 초대 CEO를 잘랐다가 다시 복귀시켰던 그 이슈가 있었죠. 이러한 고민들을 여러분들도 좀 하시면서 목회를 하실 때 도움도 받으시고 한번 미래를 예상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